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그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무슨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자,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우리가 세율까지는 안 배우니까 지금 세율까지 적어놨긴 했지만은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교재 385페이지.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죠. 아셨죠? 그 다음에 간주 취득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일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실상, 자, 이쪽을 잠깐 볼게요.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누가? 그렇죠. 사실상 취득자가.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는요? 소유자가. 간주 취득은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관계 법령에 따른 뭘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즉 사실상 취득이다. 무슨 취득을 말해요? 원시 취득이거나 승계 취득을 했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뭐한 것으로 보고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누가?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면은 누가 취득자예요? 소유자가. 승계 취득이면은 누가? 양수인이.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취득일 때만?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뭐냐? 뭘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말이죠. 요 말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진짜 당신이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는 등기를 가지고 따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 등록이 뭐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죠? 자, 그러면 등기를 하면 취득이 아니에요. 근데 등기를 안 하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등기는 쉽게 생각하세요. 등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적는 게 등기예요. 그죠? 근데 등기를 왜 합니까? 내 거라고 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하면 이름을 안 적으면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 맞잖아요. 내게 맞죠? 근데 왜 그 책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물론 안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책에다가 이름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왜 적어요? 아,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마.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 이야기죠. 자, 중요한 것은 내 책에다가 내 이름을 안 적어도 내 책이 아니에요. 내 책이 맞아요. 그죠? 왜?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름을 적는 이유는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내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취득세는 형식주의에 의한다, 사실주의에 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사실상 취득을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틀린 문장.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뭘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취득세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팔았습니다. 5억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0억을 다 줬어요. 근데 제가 등기를 안 넘겨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을 해요. 저를 납치해봤자 뭐 써먹을 데도 없으니까 납치할 필요는 없고, 즉 소송에 들어가겠죠? 그럼 판사가 등기 가져오세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등기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고 뭐 하느냐? 당신이 샀다라는 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계약서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한 사실 증명서 가져오겠죠. 통장사본이라든지. 그걸 다 보니까 이미 거래는 완료가 됐어요. 됐으면 이미 여러분들 거라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등기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그러면 강제로 등기를 여러분들 이름으로 넘겨요. 그게 맞죠. 근데 등기부 보고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 거네요? 그냥 이 사람 거지 왜 당신 거라고 우기세요?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이미 결과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뭘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이미 결과는 나온 거다. 나온 건데 그걸 단순히 뭐 하는 것뿐이다? 기록을 하는 것뿐이다. 그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됐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라는 거죠.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대해서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에 한해서만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상 취득일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취득 중에 딱 하나 취득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상속이에요. 유일하게 상속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취득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일 때만 누가 납세의무자,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느냐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봐요. 상속받은 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상속인 각자.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면 무슨 납세의무를 지느냐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연대 납세의무를 져야 돼요. 연대 납세의무. 즉,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자,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고 한다?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요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이 계시고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2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한테 재산이 있겠죠. 토지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요 재산은 언제 이 사람들한테 넘어갈까요? 이분이 사망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등기했을 때일까요? 그렇죠. 이분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이미 넘어간 걸로 봐요. 그러면 이분이 사망했을 당시에 배우자가 받아갔을까요? 자녀가 받아갔을까요? 뭐라고요? 배우자가 받아서 나눠줘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지분은 누가 정하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 토지를 누가 받아갔는지를 언제 가봐야 알아요? 그래요. 등기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일하게 상속 등기는 언제 하도록 돼 있느냐면 처분하기 전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해도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망하시고 나서
처분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등기할 때까지는 이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간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면은요, 그때까지 세금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걷죠. 근데 세금은 빨리 걷고 싶을까요? 늦게 걷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당신들 중에 누군가는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도 받았고 당신도 받았고 당신도 받은 걸로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받은 걸로 보니까 이 사람도 납세무가 있고, 이 사람도 받은 걸로 보니까 이 사람도 납세무가 있고, 이 사람도 받은 걸로 보니까 이 사람도 납세무를 져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이 세 사람이 다 내야 돼요? 그렇죠? 세 사람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럼 3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하든 고스톱을 치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요. 단 안 내면 세 명 다 책임을 져라. 그래서 각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각자. 자, 그래서 상속일 때는 누가 납세무를 진다? 상속인 각자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에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를 지느냐? 조합원이 납세무를 져요.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취득했을 때?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가 납세무를 진다? 조합원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주택조합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조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원들을 모아서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지어요? 그죠? 조합원들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문제는 조합원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뭘 설립을 해요? 조합을 설립을 해요. 조합을. 그래서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게 누구 돈이에요? 조합원들 돈이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먼저 줘요? 조합원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줄 것은? 조합원한테 줄 것은 처음부터 누구 거였다? 조합원 거였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비록 조합원 건데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조합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하고 명의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때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이 나와야지. 만약에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단 만약에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게 있어요. 즉 일반 분양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다. 100세대인데 90세대는 조합원, 나머지 10세대는 일반 분양. 그 일반 분양하는 10세대는 조합이 내야 돼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서 누구한테 부과를 하느냐면 그 분양자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구조예요. 여기 있구나.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보통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있죠?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를 자, 신축을 해요.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신축을 했으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냅니다. 당연히 내야 돼요. 자, 부동산은 원시든 승계든 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걸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사요. 분양이 매매잖아요. 분양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매매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매매로 갑이라는 사람이 사요. 자, A건설회사가 신축을 한 다음에 갑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매매로 사죠? 그러면은 A건설회사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냅니다. 당연히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취득세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취득세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최초 분양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취득세 2번 내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A건설회사는 건설회사가 먼저 취득세를 낸 다음에 그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분양가를 주고 매매로 샀죠. 그리고 그 분양가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이 취득세를 또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사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취득세 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사요. 그럼 또 내고.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요. 근데 일반 분양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 돈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사 돈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사 돈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게 이거예요. 원래는 건설사 돈으로 지은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시공 후분양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선분양 후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조합 아파트는 처음부터 누구 돈으로 지어요? 이 사람들 돈으로 짓는다고, 이 사람들. 뭘 설립을 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요 조합원들 돈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 돈으로 지어서 조합이 먼저 내고 다시 조합원에게 넘겼을 때 조합원이 내면 조합원은 자기 거에 대해서 몇 번 내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합원이 내라고요.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또 내는 거고, 구조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조합원 0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이고.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취득자.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했으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그 다음에 조합원용 부동산인데 조합 명의로 돼 있으면 조합원.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사실상 취득자가 낸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을 했다면 그때는 간주 취득이죠? 그때는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소유자가 내야 된다고, 소유자가. 간주 취득은 보유 중에 하는 행위니까. 그래서 그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변경한 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변경 시점에 누가 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이에요. 그걸 제가 임차해서 쓰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지목을 바꿨더니 가액이 늘어났어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취득세 내라고요. 내는데 여러분들이 소유자고 내가 변경한 자예요. 임차인인데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다고, 이론상. 물론 실무에서는 내가 냅니다. 왜? 임대차 계약서에 그걸 쓸 거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그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다 누가 내요? 임차인이 내는데 법률상으로는 누가 내는 게 원칙이냐면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임차인은 글자 그대로 돈 주고 빌려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원칙을 배우는 거지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꼭 그런 걸 적는다고요. 특약을. 안 적어놓으면 당연히 누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납세무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거두려고 만들어 놨어요. 언제? 세금을 안 냈을 때.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걸 갑이 내든 을이 내든 병이 내든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단 이제 문제는 편법 증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사가 들어가는 거지. 누가 내든지 간에 아쉬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야 돼요. 그때 멱살 잡고 누구를 흔들 것이냐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때 지목을 변경을 했더니
딱 보니까 변경한 사람이 임차인이고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어요. 임차인한테 가서 멱살 잡고 흔들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죠. 그래서 소유자로 해놓은 거예요. 나는 소유자 니한테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든 네 돈으로 내든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하여간 너만 족칠 거야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자를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임차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고 임대인이 그래도 강자니까 임차인을 건들 게 아니라 임대인을 건들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경한 자가 아니라 뭐 어떤 경우? 변경 시점에 누가? 소유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뭘 살펴볼 거냐? 그렇다면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겁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87페이지에 자, 보죠. 자, 취득세는 취득세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고지서가 와요. 그러니까 그 가산세를 안 내려면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60일인데 그때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죠. 아셨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필요한데 자,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자, 우리 취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취득? 사실상 취득. 또 하나는 간주 취득. 다시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다시 승계는 유상, 무상.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거래가 유상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자, 유상이다. 유상 거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죠. 매매였을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면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요. 잔금 지급일을. 그래서 언제가 취득일이냐? 잔금 지급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그 잔금 지급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어떤 걸로 가야 돼요? 사실상으로 가야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실제로 잔금을 치렀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통장? 문제는 그 통장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진짜 잔금일지를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계약서가 진짜 그 계약서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안 그래요? 계약서가 애초부터 가라 계약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믿을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를 해야 돼요. 세무조사를. 근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무조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알겠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계약서만 받을게. 그냥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에 잔금이 치러진 걸로 볼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언제를 취득일로 봐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상 잔금일로 가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뭘로 가는 게 맞아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를 만들어 놨어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즉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가 인정을 해줬을 때예요. 아셨죠? 그걸 딱 5개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냐? 국가로부터 취득했을 때예요. 국가로부터. 자,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으면 누가 입증을 해줄까요? 국가가 입증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을 때요.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해서. 자, 법원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대금이나 공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거나, 그러니까 국가나 수입이나 공매나 판결문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근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것 중에서 인정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하고 거래했을 때예요. 그래서 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인정을 받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앞자만 따서 꼭 외우셔야 돼요.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국수공판장하고 외울 거예요. 국수공판장.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상취득일 때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걸 원칙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단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국수공판장에 의해서 증명됐을 때요. 이건 법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그냥 다 무시하고 뭘로 가느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자, 그러면 갑은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갑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죠.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매매계약서 있죠? 그 매매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쭉 적혀 있고 거기에가 뭐가 적혀 있느냐면 거래금액 총액이 적혀 있고 그 총액 밑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 이 다음에 여기에 날짜가 적혀요. 그래서 4월 10일이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밑에가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계약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가 매도자 적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자 적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인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게 계약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낼 때 뭘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되느냐면 신고서를 한 장 더 작성하셔야 돼요. 신고서를. 그래서 그 신고서에 뭐라고 적어놓고 여기에 얼마에 샀습니다 뭐 등등등을 쭉 적어요. 이 두 장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으로 가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신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청 직원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할까요? 그렇죠. 요 제출된 날짜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날짜 안에 제출을 했는지를 보는데 보니까 언제 잔금을 치렀다고 돼 있어요? 4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4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을까요? 모르죠. 근데 확인할 길은 조사를 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이날 잔금을 치른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나온 날짜가 봤더니 잔금 대출 나온 날짜가 5월 20일 날 나왔어요. 잔금 대출 나온 날짜가. 그러면 5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5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고 5월 20일부터 60일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7월 20일까지라고 대충 잡았을 때 제출을 언제 했느냐? 7월 4일 날 제출을 한 거예요.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도 지자체는 이거 안 본다고요. 당신이 이날 잔금을 받았든 말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날 잔금을 치른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러면 이날로부터 60일을 잡으면 6월 달이죠? 근데 6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고지서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슨 날에 취득한 걸로 간주해 준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갑이 누구한테 샀느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 계약서를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인천시청에서 계약서는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언제 대금을 지불을 했느냐면 5월 20일 날 대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5월 20일 날 잔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요 시청에서 구청에게 미리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잔금을 치렀는지를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는 이거 안 쓴다고요. 이걸로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주는 경우가 딱 5개라는 거예요. 국수공판장. 그거 외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칙은 무슨 날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단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요 5개. 어떤 경우? 국수공판장,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서 증명됐을 때 안에서다. 그러면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가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야죠? 근데 계약서를 딱 봤더니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상관없어요. 잔금 날짜를 적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문제예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쌍방 합의만 되면 모든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인천 소재지에 있는 물건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 물건 뭐 이런 식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꼭 인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 소유인데 그게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연수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 소재지에 따라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청에 있는 것이라면 성동구에다가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그게 소유자가 인천시예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거래를 했을 때 인천시에서 통보를 해준다고요, 미리.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볼 필요가 없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 그게 지금 요 5개 케이스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국수공판장은 무조건 잔금일이 입증돼야 안 돼요? 입증되니까 무조건 그날로부터 그날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만약에 국수공판장이 아니라면 뭘로 가야 돼요?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요. 그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면 일상적으로 갑니다. 보통 실무상 계약을 하면 보통 잔금일을 2달로 잡아줘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60일이 경과되면 그냥 잔금이 치러진 걸로 봐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면 60일이 경과되면 그냥 잔금이 치러진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유상 중에서
연부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연부. 여러분들 연부가 무슨 말일까요? 연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할부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할부예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나누어서 할부로 사는 방식을 연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하면 잔금이 아니라 연부금 지급일로 가요. 잔금이 아니라 무슨 날로 간다? 연부금. 그것도 사실상.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구조예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취득을 합니다. 10억짜리를 취득하는데 매매로 사요. 그러면 매매로 사면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는데 계약에서 잔금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실무상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 두 달이나 세 달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냥 언제 잔금 치른 날 취득한 걸로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2억씩 매년 2억씩 총 5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해요. 요게 연부계약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2억 또 2021년도에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러면 2024년 마지막 2억을 지급하면 총 5억 지급하는 거 맞죠? 총 10억 지급하는 거 맞죠? 이렇게 거래하는 걸 연부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5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때는 잔금일에 취득한 걸로 봤다가는 날 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그때마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급하는 금액을 무슨 금액이라고 하느냐면 연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금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고. 연부금. 잔금이 아니라 무슨 날로 간다? 연부금. 잔금이 아니라 연부금으로 간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좀 하시면 되고. 자, 그럼 근데 보통 여러분들 연부거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거래한 거 본 적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신 적 있냐고요? 이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없어요. 법인하고 거래할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LH공사로부터 택지 분양 받을 때 다 이렇게 거래해요. 그러면 LH공사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죠. 법인하고 거래하면 입증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인 거예요. 사실상.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세 가지. 자, 유상일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따지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는 계약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실상으로 갈 거냐. 또 하나는 잔금일로 갈 거냐 아니면 연부금 지급일로 갈 거냐. 그때 원칙은 무슨 날로 간다? 계약상 잔금일이 원칙이라고요. 대부분은. 단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사실상 잔금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고요. 그걸 암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가 몇 개? 5개. 국수, 공판장. 반대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 딱 하나. 연부취득.
글자 그대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이날 전에 등기가 됐다. 등기를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등기일이 취득일이에요. 등기일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언제가 취득일? 그렇죠. 당연히 등기를 먼저 하니까 소유권을 먼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상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취득일 때는 언제냐? 자, 무상취득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속일 때는 언제가 되느냐면 상속 개시래요. 그리고 증여는 언제가 되느냐? 계약이래요. 증여는. 특히 증여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증여는 무슨 날로 간다? 계약일로 갑니다. 증여 받은 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유상하고 무상의 차이점은 뭐예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유상일 때는 무슨 글자가 꼭 나와야 되느냐면 이 글자가 나와야 돼요. 유상일 때는. 잔금일로 가느냐 연부금 지급일로 가느냐. 자, 잔금을 지급했거나 연부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대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날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상은 이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상은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게 없으니까 증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일 때는 이 글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무상일 때는 언제가 취득일? 계약일이 취득일인 거예요, 계약일. 쌍방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여도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단 유일하게 승계 취득 중에서 쌍방 합의가 없는 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은.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니까 놔두시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든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든지 또는 건축법 등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정리를 할 테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취득일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뭐 하셔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죠. 그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세금은 뭐에다가 뭘 곱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자, 잠시 쉬었다가 과세 표준 정리해 드릴게요. 쉬었다 갑니다.